김성환의 시사야. 의료계가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 코로나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의료 공백도 커질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염려했는데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어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끝내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뒤엔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은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의대생들은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의술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선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주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를 했는데요. 의대생들은 의술에 앞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료계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바른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치권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뉴스야 외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감염병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오늘 발표된 추석 특별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해보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모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뉴스야를 책임져주고 계신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 여론 분석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스가 너무 많죠. 갑자기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아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네. 김민하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참 대한민국의 평론가는 많은 이슈를 알아야 되겠구나. 너무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김민하 평론가. 네, 아마 우리 대김 김성환 선생님과 소김 김민하가 동병상련인데 시사 평론가를 하려면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전 문과 출신인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 뭐 해양 방류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네. 온갖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되고 네. 상당히 정신이 없는데 만약에 그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추석에 영향을 미칠 이슈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그리고 백신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독감 네. 백신 접종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문제 이런 거를 굉장히 추석 때는 많이들 얘기하겠구나. 뭐 고향에 많이 안 가시겠지만. 근데 바로 오늘 물어본다라면은 단연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야,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는 얼어붙은 상태로 계속 앞으로 가겠구나.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낮에 가끔 잡니다. 이제 낮잠도 자고 일어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과 입장을 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와서 네. 아주 어렵습니다. 힘들고. 참 이게 뭐 이렇게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뭐 그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위대한 뭐 사회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실세계의 방향 감각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뉴스가 확 뒤섞이고 나니까 방향 감각을 좀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닐까. 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방향 감각을 잡고 딱 이렇게 뭔가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제 추석이 진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뭐 얘기 나왔지만 이 지금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살해한 사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사건 내용과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북한 이슈가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야기가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21일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이제 실종이 되고 20일 저녁에 이 북한이 불법 침입자로 판단을 해서 불을 질렀다. 시신에다가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방호복과 또 이 방독면을 한 이 북한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기름을 붓고 또 이제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불빛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국민이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살을 당한 그리고 시신은 이 불사르게 되는 불살라진 이게 경로를 하죠 우리 국민들은 크게. 네. 그래서 북한에는 아무런 또 반응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국방부도 규탄을 했고 청와대도 아주 강력한 성명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북한에서 이 통일선전부에서 통지문이 왔거든요. 네. 근데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북한의 비정상적인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지문 자체는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종과 그다음에 이 사살과 관련된 경위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설명이 됐고 절반 정도의 통지문 내용은 사과입니다. 대단히 미안하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들은 얼마나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았겠느냐. 물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도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지만 이 월북이냐 사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방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통지문의 내용, 북한의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몇 차례 물어봤지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들리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통지문 내용은 월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던 것은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보도가 됐고 이 시신에 불을 질렀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격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를 해서 어떤 경위인지를 아무리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이 북한이 이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겠지만 그런데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부유물에 기름을 붓고 네.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될 필요는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때 우리 군이 파악한 내용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내놓은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네네. 전에 지도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이 이제 이례적인데 그 사과를 무엇에 대해서 했는가를 보면은 사실 우리 군이 이 시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은 부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총을 쐈다. 무언가에 대해서 총을 쐈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감청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다른 어떤 수단으로 파악을 했을 만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떤 경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정상적인 어떤 군의 일환으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침입자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도주를 하려고 해서 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불을 지른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유물에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분이 월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우리 군은 월북을 하려고 했는데 월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사살했고 그 시신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의 주장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주장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남북 간에도 문제지만 국제사회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북한이 무슨 뭐 정당한 행위를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라든지 이렇게 국제사회에 제재가 더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정상적인 경계근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것이 뭐 경계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든 또는 월북하려다가 어떻게 뭐 된 일이든 아니면 표류하다가 거기에 흘러들어갔는데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든 우리 국민이 살해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분명한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로 다뤄질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리고 진상이 밝혀지기 이전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역 협력과 관련돼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방역 협력을 하자 이런 걸 제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 이런 걸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그 사실 하나하나까지 다 따지면 뭐 이 시간이 다 부족할 것 같고요. 부족하겠죠. 네. 예,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북한의 통지문 내용 중에서 사건 개요라고 지금 밝힌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민간인을 어찌됐든 사살했다. 그 사살한 것에 대한 미안함. 이거는 좀 사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핵심 골자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방부가 밝힌 내용하고는 상당 부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도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점은 좀 의미 있게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군이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그 가운데 지금 야당 쪽에서 특히 국민의당 쪽에서는 국방부가 한 6시간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실종자의 소재지를 어디에 지금 있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사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불에 태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지금 소상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추색이 됐는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실종이 된 것인지 자의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무궁화호입니다. 어업 지도선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런 경위들이 사실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지나서 21일 실종됐던 이 실종자가 우리 국민이 22일에 북한의 경계 근무 또 이 북한군과 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보도 내용이 나오는 것은 뭐 월북이다. 근데 월북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 관련돼서 나는 월북하겠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이제 뭐 서해상이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경계선이 네.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 쪽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북한에 좀 협력을 요청하고 우리 국민이다. 만약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위를 조사를 하되 우리가 좀 논의를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국방부 장관에게 또는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분들이 사실 불분명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국민이 저렇게 실종이 됐는데 북한 쪽으로 표류가 되도록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았냐. 바로 이런 게 의혹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뭐 군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첫째로 그렇게 사살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뭐 편집증적인 대응을 이제 북한이 하는 과정에서 북중국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총격을 가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 지금 그것은 말 그대로 북중국경에 해당하는 얘기고 평소에 이제 이동이 그렇게 잦지 않은 이 남한과의 어떤 그리고 정치적인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남한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살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이분이 뭐 그것이 월북을 하려는 의사를 밝혔든지 어떻든지 평소처럼 육지로 데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돌려받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절차이다라고 군은 첫 번째로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구조작전을 강행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던 조건이 결국은 구조작전을 강행하려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어떤 판단을 거쳤든 결국은 우리 국민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살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군의 책임론 자체를 지금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정치권이라든지 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가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에서는 관측 장비를 통해서 관측했다기보다는 정보 자산 그리고 첩보 자산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첩보였다. 근데 곧바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첩보를 어느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북한 측에 다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얘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첩보가 들어왔다고 하면 만약에 남북 간 군사 간 채널이 단절됐다고 하면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경유를 하든 아니면 이번에 이제 통지문을 왔던 것처럼 통전부하고 국정원 라인이 살아있으면 그쪽을 통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취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김연아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한꺼번에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짧게만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경위 파악이 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방부의 주장이 100% 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고 또 북한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이 다 진실이라고만은 또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건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지금 시신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쪽의 확인이든 북한의 설명이든 이 총격에 의해서 사살이 된 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또 바이러스 감염도 문제가 되고 얼마 전 불과 몇 개월 전에 강화도를 통해서 이제 북한 개성으로 들어갔던 탈북자가 다시 월북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난 7월에 재입국사 민감하게 반응했다고는 할 수 네.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종이 됐고 공무원이에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면 빨리 정부가 좀 더 대응을 하는 그 과정과 모습만큼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은요. 이게 서로 간에 너무 길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거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것 미리 사전 녹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군에서 밝힌 걸 보면은 22일 밤까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를 통해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첩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했고 관계장관회의 국정원 통일부 장관까지 다 모여서 국방부 장관까지 모여서 23일 새벽까지 논의를 하고 23일 오전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대면 보고를 그때 그 이전에 서면 보고했고 대면 보고 처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일부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사건 내용을 완전하게 밝힌 24일 오전 11시까지 이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 시간을 그러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떤 종전선언을 제안한 거에 대한 정치적 효과라든가 이런 게 훼손될까 봐 이 시점을 뭐 늦춘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이것을 뭐 단지 그 뭐 어떤 그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뭐 좀 더 늦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지금 종전선언 연설의 효과가 뭐 달라졌는가 이런 점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연설 자체의 효과는 지금 반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종전선언 관련 연설을 그 가운데에 놓고서 어떤 효과를 어떤 좀 판단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떤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안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지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오전에 이제 대면 보고가 이제 이뤄진 이후에 분명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다 밝히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늦어진 점들은 좀 일종의 안이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되는 그 체계 과정을 뭐 세월호 사고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보여요. 이거는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뭐 3일간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 이렇게 세월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분초 단위로 설명을 못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실종자와 관련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했지만 일반적이고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외교 관계를 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은 아닌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과와 맞닥뜨리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휴민트와 첩보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했느냐 이 차원이 중요한 것이고 종전선언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종전선언을 영상이 촬영되고 이 전달이 된 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달라요. 이미 이것은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또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본다면 분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규탄스러워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투기가 떠야 되나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앞으로 이 북한의 통지문 내용을 잘 살펴서 만약에 북한이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에서 그러면 군사행동을 해야 되나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뭐 유엔을 통해서 더 제재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남북관계는 더 경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북관계가 지금은 꼬여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은 뚜벅뚜벅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의 종전선언을 이야기해야지. 아니 북한이 답변도 안 하고 비핵화도 안 하는데 종전선언을 대통령이 하니 그럼 대통령이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인 겁니다. 이게 그 부분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소상히 밝히는 과정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엔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네. 이제 파악한 첩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거냐 북한에 맞는 건지 뭐 확인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묵묵부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더 늦어진 과정이다 이런 정도는 뭐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북측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봐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서 북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네. 오늘에서야 이제 통지문이 다시 답장이 온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건 통전부하고 국정원 한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통지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종전협정 문제까지 연결이 될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종전협정 얘기가 유엔 총회 연설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제 그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가 교환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환되고 뭔가의 교감이나 소통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사건이 중간에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서 사과한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논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과 별도로 앞으로 남북 관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석 민심에 이 두 가지 사안 중에 사건의 실체, 북측의 책임 문제하고 또 앞으로의 남북 관계 문제하고 어느 정도 더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이 총격을 받아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남북 간에 특히 이제 정상 간에 일정이 있었을까? 그런 건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오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도 좀 오색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이렇게 둡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꼬여 있고 최근에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6월 15일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경색되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핵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우리 중재자 역할도 참 난감한 일이죠. 왜 이게 쉬운 일이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휴전협정이고 여전히 이 전쟁을 종식한 건 아니거든요.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관계, 북미 관계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제 9월 초중에 교환되었던 친서의 내용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우호적입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우호적인 친서를 교환했죠. 오늘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사과와 유감 표명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위를 설명하는 건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됩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40에서 50m를 접근했다. 80여 미터 가까이에서 뭘 했다. 또 10여 미터에서 뭘 했다. 굉장히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그 통지문이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도 생각했다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미국 대선 이후에는 이 한반도 이 평화가 어떻게 연결될지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 좀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석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네. 앞으로의 남북 관계도 상당히 국민들이 신경을 쓰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는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게 없는 거냐 아니면 뭔가 그래도 복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그 친서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 이전에 9월 초에 이제 오갔다는 친서 공개한 걸 보면 네. 호의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사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협력을 이제 모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서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걸 걱정을 하면서 참 앞으로 잘 대응하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유엔 총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것도 이 종전선언하고 방금 말씀드린 동아시아의 어떤 방역 협력체, 공동체 구성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만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결국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이제 좀 일정이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잘 굴러갈 수도 있고 안 굴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그것의 안전판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차원 종전선언이라는 북미 대화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방역 공동 대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게 바로 그 유엔 총회 연설이었던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맥락을 지금 이해하지 않으면 이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거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친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뭔가 남북이 서로 이번에는 뭔가 그래도 완전히 이제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의 일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양해가 된다라면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정치권의 과제이고 정부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네. 흥미로운 부분이 이번 통지문에 북측은 정장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만약 사살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결정을 했다는 현장에서 거죠. 결정했다. 규칙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단은 통지문상으로 보면은 지도부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서는 몰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군에서 그 일종의 이제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것 그 정보를 보면 해군 사령관까지는 올라갔을 것이다 보고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애써 현장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지도부 위쪽 차원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 앞으로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외신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을 담아서 통지문을 보내온 내용에 대해서 extremely unusual.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이 평상적인 일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지금의 남북 관계가 이걸 이 기준으로 해서 경색되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걸 북한도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대단히 큰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또한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걸로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권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이어 탈당 제명된 의원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무리를 일으킨 여야 의원들의 탈당 이 문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탈당이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예? 이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본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활동이. 그렇다면 사실 지금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이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건설사 수주 의혹 논란에 또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본인이 선택한 것은 여러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삼선 중진 의원이고 이대로 가서는 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 그래서 판단한 것이 탈당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12년 물론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 담합 가진금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에 국회 국토교통위 뭐 간사도 역임을 했었고 그러니까 피감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일련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된 건 없어요. 오히려 가족들의 사업이 더 위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또 고발도 될 만큼 검찰 수사를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인데 사람들이 묻는 건 그럴 겁니다. 이 탈당을 하라는 것이 지금 뭐 조종사 노조든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의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 창업주로서 가족 회사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걸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그냥 제주항공이 제주에어가 인수하면 모든 문제가 만병통치약식으로 다 해결이 됐던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당은 문제의 회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처리할 일인가 좀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건설사를 뭐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식을 뭐 백지 신탁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건데 그 이유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활동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상당한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토교통위 활동이라는 걸 그걸 배정해 주는 거는 당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당이 배정 안 해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정을 해준 것이 당인데 당에서는 이 박덕흠 의원 문제에 대해서 뭐 긴급하게 뭐 어떤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한 게 없거든요. 거의 한 게 없고 박덕흠 의원이 탈당 결정을 할 때도 과연 지도부와 어떤 공감대나 논의가 없었겠는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처리할 의지가 없던 것이 박덕흠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탈당을 하면서 내놓은 탈당의 변은 뭔가 자신의 어떤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징계 결정을 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탈당을 방조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직 의원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직 의원 가족들이 무슨 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제주항공에 팔면 큰 돈을 얻게 되고 편법 뭐 이런 편법 상속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나온 게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에 나온 건데 그것을 계속 수사방관하다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여야가 서로 혁신 경쟁하듯이 징계 경쟁하듯이 이런 국면이 조성이 되니까 이상직 의원을 징계를 할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과정은 별로 이제 진행되지 않고 그냥 탈당한 거거든요. 이 탈당하는 논리도 나의 뭐 무죄를 뭐 증명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안은 양당이 사실 서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홍걸 의원의 경우도 사실은 제명되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 덕분에 의원직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결국은 고양이들이 생선을 가지고 우리가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겨서 이 생선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무 의원이 생각나는데요. 사퇴하세요. 의원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일인데 뭐 문제만 있으면 서로 상대당을 향해서 사퇴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직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안의 경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안의 경중은 다르고 뭐 하다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좀 더 간 문제 이것도 이제 특혜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도량과 지금 박덕흠 의원과 관련돼 있는 공사를 수주해서 보도했던 보도량, 의혹 제기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비례성에 따른 비판 이런 것들 비교해 볼 때 김홍걸 의원 뭐 사퇴하라고 또 야당에서 요구하고 그랬던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례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의혹 제기하면 많이 거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보도 많이 안 하면 그냥 슬쩍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또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덕흠 의원 이제 무소속 의원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 건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설 마피아들이 곳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와 또 검찰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조명되고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아직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뭐 산업이나 또는 결정적인 큰 규모의 이익과 걸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론과도 상당히 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광고도 그렇고 실제 언론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 그 보도조차 잘대로 되지 않고 이른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게 이해 충돌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는데 실제로 이런 뭐 수천억 또는 수백억 규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에 피감기관을 감시하는 또 소속 상임위의 뭐 간사나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것과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충돌이 이건 너무 포괄적이다. 이게 포괄성이 사실 크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법조인들 출신 중에서 누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냐. 다른 문제죠. 그건 이해관계라는 것이 큰 경제적, 금전적.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이해 충돌이라는 것이 그런 방편으로 자꾸 넣혀져서 될 것이 아니라 아니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죠. 저도 보도를 보면 저도 시사평론가는 모든 문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신문이라는 신문에 박덕흠 의원 탈당 소식이 막 일면에 막 있습니다. 근데 소위 보수 성향이라는 신문에서 그 소식을 찾기 위해서 몇 장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몇 장을 넘기고 뭐 뒤에 있고 뭐 이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언론들 보면은 이 언론에 실린 기사가 건설 경기에 대한 기사인지 아파트 광고 기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조차도 이해충돌의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서로 이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 황당한 얘기도 있거든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이해충돌로 얘기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런 혼란을 정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든지 그 과정에서 기준을 논의하는 게 지금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두 가지 관련 것 같아요.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면 뭐 의원직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명하면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문제, 이 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와 같이 이제 두 가지 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과 유럽만 하더라도 네. 고도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해충돌 법안이 왜 통과가 안 되나 적용이 안 되나요? 실제로 2015년에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무심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뭐 아들 취업만 해도 다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매기고 본인은 최대한 이런 이해관계로부터 절대 관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죠. 실제로는요. 2014년에 세월호 사고도 만약에 그 선박의 출항과 관련됐던 각종 협회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면 다 관련된 인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해충돌은 빨리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지난해인가요? 그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이해충돌 얘기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고 얘기했는데 슬며시 그 얘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박덕흠 의원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해충돌 얘기가 또 나왔어요. 또 전수조사 또 하자고 하는데 이 또 과연 법안 처리까지 갈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고양이들이 말이죠. 생선을 다 먹어 치우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믿음직했으면 좋겠고요.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였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살찐 고양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저 고양이 좋아하니까 네. 고양이들이 귀여운 고양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자꾸 살찐 고양이라고 하세요. 아니 저도 뭐 제 스스로도 건강한 마찬가지. 고양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희 두 여기서. 사람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무게감으로. 오늘 왜 유머 하나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유머로 끝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질병관리청에서는 상온 노출 우려로 사용이 중단된 독감 백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인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 추석 기간 특별 방역 대책과 독감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뒤에 직함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질병관리청 다르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이 또 있으시네요.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건데 요즘 갑자기 백신 수송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직함을 그렇게 바꿔 부르시는 모양이네요. 원래 계속 위원을 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추석 기간 특별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우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2단계 거리두기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고요. 수도권에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좀 더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전체적인 2단계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으로는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춤추는 클럽, 유흥시설, 그다음에 방문 판매시설, 홍보관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모두 운영을 할 수 없고요. 수도권은 여기에 더해서 5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노래방이나 실내 공연장, 실내 운동하는 곳, 뷔페, 300명 이상 학원도 집합 금지가 됩니다. 이제 비수도권은 이게 집합 금지는 아니고 마스크 착용이나 이제 명부 작성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강도 방역 대책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축하수 떠나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들은 집합금지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식사하는 곳은 꼭 피해야 됩니다. 결국 어떤 조치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석 연휴 때 아무래도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근데 포장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줄을 길게 늘어서거나 이럴 때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휴게소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지켜보면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포장을 이제 하도록 한 거고요.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것은 포장 때문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나 혹시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았던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일부 시설이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방역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시설을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국공립시설이나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림을 보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곳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좀 문을 열어서 수도권에서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이 갈 곳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지방에 가신 분들은 혹시 거기서 유흥시설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은 특히 유흥시설을 집합금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가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량 시위 원래 이제 집회 신고 허가를 안 내주니까 9대씩 차량을 끊어서 행진하면 어떻겠느냐. 우린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차량 시위 한다는 것이 결국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차를 세우고 잠깐씩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분들이 왔다가 차량 시위로 도로만 드라이브 하듯이 하고 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3일 날 또 한 번 이런 집회가 있다면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하고 이 부분하고 방역 문제하고 충돌한다. 근데 집회 시위 자유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론도 한꺼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사실 좀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 같은 것을 계속해서 잘 누리려면 방역을 잘해서 환자가 안 나와야지 계속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나오고 많은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사망자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꼭 이 시기에 집회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시민들의 생명권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더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독감 백신 관련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국 서울, 부산, 전북, 전남 지역에서 105명에게 이미 접종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백신 관리 체계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예, 사실 보통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받아서 백신 냉장고에다 별도로 보관하는데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유료 백신하고 무료 백신을 굳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냉장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아마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유료 접종하면서 정부에서 잠깐 중단해라라고 했던 그 무료 백신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는 전국 105명이 접종받았다고 밝혔지만 전주 15군소에서는 179명이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데 이 백신이 당연히 냉장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송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일시적으로 상온에 노출됐다고 해서 금방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 성분이 변한다고 해서 크게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변질됐다고 우리가 우려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상온에 노출돼서 마치 쓸 수 없는 백신이 유통되는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공포가 좀 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콜드체인 냉장 유통을 잘 지키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 같이 온도가 높은 나라에서도 냉장 유통 시스템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예방접종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나라에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500만 도즈, 그러니까 500만 명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750명분만 샘플링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각각 그 1톤 트럭 에러 옮기면서 노출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노출이 됐던 거에서 일부씩만 검사를 해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0만 명분을 다 검사해 볼 수는 없잖아요. 검사한다는 건 결국에 다 폐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지금 2주 동안은 그 백신 접종을 못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 접종 시기가 늦춰질 경우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사실 우리가 보통 10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평소보다 1,000만 명 예방접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 정도 앞서서 예방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고요. 보통 인플루엔자의 유행은 11월 초쯤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또 11월 초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너무 늦어서 걱정이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500만 명 분 가운데 일부라도 폐기가 될 경우에는 못 맞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또 확산하면서 일반 병원에 가서 빨리 좀 접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올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우리나라에서 2천만 명분을 유통을 시키는데 매년 100만 명에서 200만 명분은 쓰지 못하고 폐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예방접종을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올해는 이제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이제 부족할 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3천만 명분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맞을 것 같다라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남반구에서 이미 독감 시즌이 다 지났는데 보통 때의 독감 유행에 비해서 90% 이상 감소됐습니다. 예방접종도 했지만 마스크 쓰기하고 손 씻기하고 거리 두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3월 달에 독감 유행이 없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백신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하시면 독감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굳이 예방접종을 빨리 맞으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독감 백신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통구조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싸게 백신 단가를 정부가 책정을 해서 계속 유찰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입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됐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한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올해는 평소보다 좀 일찍 시작하게 되면서 이 입찰을 받은 낙찰을 받은 회사가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하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중간에 유통사 끼고 또 지역별 이제 또 배송업체 끼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내려가는 거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수송의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데서 온도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다 다니면서 백신 냉장고의 온도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렇지만 수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는 주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걸 기회로 수송 관정을 전부 다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